모르겠다, 알면 알겠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수험생의 자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상담하시고, 선생님 한국사가 안 돼요. 영어는 잘 되나요? 영어는 잘 돼요. 그럼 상담하기 좋아. 네, 여러분이 가장 관건은 영어잖아. 영어가 되기 시작하면 한국사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는 잘 되는데 선생님 한국사가 안 돼요. 오세요. 방법은 없어요. 네.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잘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상담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 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를 띄우셔서 궁금한 거 풀어가시면 됩니다.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죠? 자, 수업 이어갑니다. 갑신정변 가겠습니다. 일단 84년에 일어났던 사실을 하실 거고요. 보겠습니다. 배경 420쪽입니다. 420쪽. 바닥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대립. 고종은 4대당과 개야당 주장을 모두 채택하였으나 개야당의 김옥균은 일본으로부터 300만 원의 차관 도입에 실패하였다. 급진 개합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조선에서 열세를 회복하고자 박계조의 군사적 지원 약속을 성급하게 믿었다. 청불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정변을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 84년 이 시기에 개합파하고 4대당 또는 수구파라고 얘기합니다. 4대당 또는 수구파 같은 말을 적어놓으셔야 돼요. 4대당 또는 수구파 같은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붕당 정치하듯이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개야당파들은 일본의 개야, 문명 개야론을 빨리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4대당은 기존의 청나라의 세력에 등을 업고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세력들이에요. 개혁과 보수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점차 보수 세력, 즉 4대당 세력들이 개혁파 세력들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좀 더 심하게 되면 목숨의 부지까지도, 목숨의 생명에까지도 손을 댈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와요. 이때 김옥균이 일본을 향하게 된다고요. 일본에 가서 지원을 요청해요. 왜? 일을 저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한다고.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재정적인 부분을 좀 보조를 좀 해달라. 허락을 받아오긴 하는데 막판에 일본 애들이 틀어버려요. 근데 이미 문제는 D-Day를 잡아놨어요. 정변의 D-Day를 잡아놨다고요. 그래서 그걸 결행을 하게 된다고요. 이걸 갑신정변이라 불러요. 마지막 세 번째 배경. 베트남을 둘러싼 청푸 전쟁이 일어나 조선에 주둔한 3,000명 중 1,500명이 철수됐다. 베트남이죠.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안남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면 안남사건입니다. 일명 청푸전쟁 또는 청불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베트남을 프랑스와 청나라가 서로 식민지를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식민지 삼겠다. 두 개 나라가 붙었어요. 그 파병된 군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조선에 파견해 있는 병사 3,000명 중에 1,500 반수를 빼다가 베트남에 파견했다고요. 이걸 기회로 잡겠다는 거예요. 군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서 정변을 일으키겠다. 일본에게 김옥균이 부탁을 하죠. 군사 지원을 주겠대. 200명 지원을 줍니다. 200명을 정변을 일으켰는데 김옥균이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궁궐을 지키는데 수성하는데 좀 힘을 보태주세요 했던 게 이제 일본군이 부탁한 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용효가 자천돼서 함경도로 지방간으로 나갔어요. 이때 뜻을 같이 했던 인사들 갖다가 약 1,000여 명에서 1,500명 정도를 갖다가 사병을 양성해 박용효가. 이게 없었다면 갑신정변은 불가능해요. 군사적으로 우월할 수 없으니까. 박용효가 군사 사병을 양성했고, 그 다음에 일본군을 한 100에서 한 200명 정도가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옥균이 충의계라고 하는 단을 맞으면 거기에 약 40여 명 정도가 모집되어 있어요. 충의계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김옥균이 조직한
약 40여 명의 인원이 또 여기 있어요. 토탈 합치면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1000명, 100명, 미니멈 잡아서 1100명, 1140명 정도가 갑신정변의 핵심 세력이다. 군수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보겠습니다. 우정총국, 오늘날 우체국이에요. 축하연을 계기로 도모하였습니다. 민씨 고관들을 살해하고 새 내각을 수립하고 14개조 정강을 반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실을 알았던 청군이 다시 개입되고 이건 3일 만에 끝나게 됐어요. 통상 이걸 우리가 뭐라 3일 천하라는 얘기를 쓰죠. 그리고 실패한 세력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망명했어요.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연자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 인사들 서재필 부부와 서재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결하고요. 그 다음에 서재필의 동생은 중형을 받아 사형을 받게 되고요. 서재필의 어린 아들 2살짜리는 굶어서 죽고요. 네. 파란만장합니다. 김옥균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다시 청나라로 도망가고 청나라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가 프랑스에 유학 출신 중인 한 사람인 홍땡땡 모씨가 찾아와서 뵙고 싶다고 그때 암살을 또 당하게 되고 암살 이후에 김옥균은 우리 국내로 시신이 운구되고 다시 죽은 시신에 대해서 다시 목을 베는 교수형의 체조 한강변에 목만 딱 잘라가지고 한강변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최악의 형벌을 가게 돼요. 김옥균 와이프와 어린 아들은 도망 다니기 바쁘고 생계 유지하기 어렵고 하여튼 처참한 말로를 갖게 되는 그 세력들이 개화파 세력들입니다. 실패했음에도 우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꽉 막힌 시기에 뭔가를 변화를 주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도망가고 이런 세력들. 그리고 도망갔던 서재필이 훗날 10년 뒤에 다시 우리나라 이급한 상황이 되자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계몽운동을 하겠다고 나타난 인물이 또 서재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제 치하 시기에 되니까 같은 핵심 인사였던 박용현은 또 친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 세력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광로다. 용광로라는 말 아시죠? 모든 쇠붙이를 용광로에 다 집어넣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물건은 어떻게 각자 다른 물건으로 변해지지. 그지?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모든 세력들이 참여했대.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세력들이 각자 자기 갈 길을 다 찾아갔어.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 친일로 돌아서시는 분, 애국 계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 죽음을 당하신 분들, 가족의 3대가 멸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들 가지고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게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청의 내전 간섭이 강화되었다. 한성조약을 통해서 배상금 지불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텐진조약의 별표를 한 3개 해야 되겠죠. 자, 텐진조약은 우리가 맺은 조약이 아니야.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이야. 우리가 전혀 관계없어. 양국군을 즉시 철수하고 장래 조선의 별난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동등한 파병권을 갖는다는 게 그 핵심 내용이 텐진조약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게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용을 설명드렸죠. 즉 개화파, 다시 해보세요. 갑신정변의 핵심은 개화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이거 좀 지울게요. 개화하려고 하는 개화파 세력과 수우파 세력 간의 대결이다. 됐죠?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체국 문 여는데 오늘 오늘 다가회를 하고 좀 축하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살생부가 만들어져서 개화파 세력들이 수우파 세력들 전부 다 제거했다. 수우파 세력들 전부 다 제거해버렸다. 이게 갑신정변이다.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보겠습니다. 암기 하나 하겠습니다. 갑한텐이라고 암기 한번 하겠습니다. 갑한텐,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 한성조약은 손해배상입니다. 일본에게 손해배상하는 조약을 한성조약이라고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텐진 조약, 아까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우리가 맺은 조약이 아니라 일본 애들과 청이 맺은 조약이다. 자, 양국군이 우리 조선을 파괴한다는데 당장에 니네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란 얘기야. 기국선 타란 얘기죠. 자, 그리고 맺은 조약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급박한 상황, 군사적인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등한 파병권을 가진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동등한 파병권을 갖겠다. 이게 핵심이 텐진 조약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훗날 동학대 우리 정부가 청나라에 군사를 요청해. 가만히 있던 일본도 같이 군사가 파병돼. 그리고 동학이 수습이 되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청과 일본군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 얘들은 돌아가지 않고 버텨. 왜? 이렇게 야 니네들이 부를 때는 맨입으로 왔지만 갈 때는 맨입으로 못 간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한 방 붙어. 이걸 뭐라 불러? 청일 전쟁이야. 청일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텐진 조약까지 올라가게 된다. 텐진 조약까지 올라가게 된다. 제일 안타까운 전쟁이 뭐예요? 청일 전쟁이지. 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청나라 애들과 일본 애들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는 거야. 어디서 싸우는데요? 여기서 싸운다고요. 여기서. 아산만에서 시작해서 평양까지 계속 밀고 땡기고 하는 이 전투가 청일 전쟁이야.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고 국외에서는요. 여기에서 중국 여기 라호등 반도를 중심으로 청나라 일본이 치열하게 싸운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무기는 청나라 월등해. 영국산 무기를 다 가져다 놨어요. 일본과 훨씬 더 뛰어나. 당연히 청나라가 승리해야 되는데 청나라가 실패했어. 이게 청일전쟁. 실패한 이유는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먹고 실전용 무기, 실전용 포탄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포탄 같은 훈련용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납품을 해. 실전에서 사용했더니 전쟁이 전혀 효과 없었지. 왜? 공포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청나라의 부패로 인해서 청일전쟁은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애들이 우리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는 문화의 지체 현상이 벌어진다고. 우리 사회에서 쓰는 용어 이거죠? 사회 배우시면 들 아시죠? 문화의 지체예요. 어떤 새로운 것들은 들어왔는데 그걸 적응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안 돼.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문화의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일전의 실패 원인이었다고. 외우셨나요? 갑한텐. 여기서 핵심 뭐예요? 텐진조약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예요. 텐진조약.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알아야겠죠. 갑신정변 정강이 있죠. 14개조 정강이 있습니다. 요건 정강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14개조 정강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간추려 봤어요.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청해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종래 청해에 행하던 조공의 할애를 폐지한다. 잠깐 빠진 부분이 하나인데 이모군란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압송을 당합니다. 압송당합니다. 왜 압송을 시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0년 동안 집권을 했죠. 정책은요. 통상 오픈이 아니라 수교 거부 정책이죠. 이때 청도 힘들었어요. 청나라 힘들었던 시기에 또다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청이 또 힘든 시기를 또 맞이하게 돼. 그래서 청나라에서 특수부대를 파견해. 배를 보내. 특수부대가 운영궁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집을 습격해서 흥선대원군을 체포하고 한밤중에 여기 입에 자갈을 물리고 경기도 시흥, 안산 이렇게 해서 대부도 마산에다가 배를 대게 해서 청나라까지 텐진항까지 압송해버렸어. 이게 흥선대원군의 압송 사건이야. 이모군란 이후에. 지금 현재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 지금 현재 잡혀있는 몸이에요. 그렇다면 갑신정변 이 세력들이 정변을 성공한 이후에 개혁 정책을 발표하는데 제1강을 흥선대원군 컴백을 요구하고 있다. 왜? 한 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벌모로 잡혀있다면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 그래서 갑신정변 1강에 흥선대원군을 다시
컴백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다. 두 번째 갑니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의 평등의 권리를 찾는다. 평등의 밑줄 꼭 그으시기 바랍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이에요. 평등 아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일본에 1868년에 단행된 메이지 유신이 나온다고.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이거예요.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평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도 똑같이, 즉 문벌, 아버지 백,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 자식들이 관리 나가서는 안 된다. 다 평등해야 한다.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세 번째 갑니다. 지조법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지조법. 아까 지조법 메이지 유신도 나왔죠. 일본도 우리가 똑같은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지. 네,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요거 실천되기 전에 일본이나 우리랑 똑같은 뭐였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 결부법이었어요. 결부법. 결부법이란 농민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여기에 일부분을 세금으로 걷어들여. 즉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걷어들인다. 이걸 우리는 결부법이라고 불러요. 결부법이라고. 농민 예나 지금이나 여름이나 저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적게 내려고 하겠지. 혜택은 많이 누리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사람의 심정이잖아. 근데 이 시기에는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적게 걷는 걸 결정한다고. 즉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뜻이야. 이걸 결부법이라고 불러. 이건요, 결부법은 신라 시대에 세금을 걷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고려 사람들도 이런 방식을 걷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이렇게 걷었다고요. 생각 작게 하게 되면 좋은 방법인데요. 수확량에 따라 세금 걷는 게 좋잖아요. 공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확량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흉년 들어야 된다는 거야. 풍년이 아니라 왜? 세금을 적게 내야 되니까. 공무원은요, 흉년 든 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해서 풍년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결부법이지, 수확량. 그럼 백성과 국가와 공무원이 계속 어떻게 속이고 하는 게임이 계속 반복돼야 한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 농민 입장에서 불평불만이 많을 거고, 세금을 적게 걷어들어간 국가는 더 많이 걷으라고 요구할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어떻게 자기 호주비도 챙겨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 중에 하나가 결부법이었어요. 이걸 바꾼 게 뭐라고요? 지조법이라고. 지조법이란 수확량에 대한 게 아니라 지세, 땅 가격이 얼마만큼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 지조법이라고 한다. 지조법이라고 한다. 제가 얘기했죠. 오늘날에 물가 비싸다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 내고 있는 재산세하고 흡사하다. 자, 여러분이 아파트 5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5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당연히 50억짜리 가진 사람이 많이 세금 내야 되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지조법이에요. 갑신정변이랑 꼭 떠오르는 단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지조법 떠올라야 돼요. 지조법. 꼭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도의 상한미를 연구히 받지 않는다. 문제점을 놓친 한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상한미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 갑니다. 상한미. 상한미에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상한미 반대되는 단어? 유치미. 쌀미자입니다. 뒤에. 쌀미자. 자, 우리 잠깐 아까 1교시 앞전 시간에 한곡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홍선대공을 할 때, 그죠? 자, 한곡은 원곡을 빌려주고 빌려 같은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그만 이자를 더해서 곡식을 다시 되돌려줬다. 이걸 한곡이라 한다고. 곡식을 원곡과 이자를 다시 되돌려줬다. 국가기관에. 이걸 한곡이라 한다고. 자, 그러면 원곡은 그네 창고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요 이자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운영자금을 쓴다고. 운영자금을. 2분의 1은 국가로 보내는 거고, 즉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거고, 다시 2분의 1은 요즘쯤 지방자치의 정부의 운영자금을 쓴다고. 지방자치정부의 운영자금을 쓴다고. 그런데 점차 갈수록 이놈의 정권이 부패하고 썩어가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많아지고 이거 줄어들어. 그럼 지방자치정부는
유치미가 없으면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요즘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볼펜도 사야 되고 복사용지도 사야 되고 전기 사용료도 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것 때문에 요 시기에 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하민 제도를 없애거나 한국 제도를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때 처음 등장했다. 8조 갑니다. 근대적인 경찰제도는 순사라고 하는 제도 처음 등장했다. 순자 밑줄 그으시고 경찰제도 밑줄 그으시고 이건 경찰 준비한 사람들만은 특화된 내용입니다. 경찰 준비한 사람들은 자, 경찰 준비하는 사람만 별표하세요. 네, 일반직은 하지 마시고 경찰 준비하시는 분은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조 해상공국을 혁파하자 그랬습니다. 해상공국 보겠습니다. 고종 때 민비의 요구에 의해서 해상공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보부상 단체입니다. 일종의 관변단체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관변단체. 관변단체 또는 어용단체라는 단어를 쓰죠. 지금도 이런 단체들이 꽤 활동을 많이 하죠. 국가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먹는 대신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해주죠. 뭐 농성을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죠. 보부상들이 국가의 이익을 받으면서 국가가 요구했을 때 일을 일으켜 줄 단체 해상공국 보부상 단체다 보시면 됩니다. 보부상은 관어상인 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국가에서 허가해 준 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장시, 어디 장에서 5일장들. 뭐 오늘은 수원, 내일은 평택, 내일은 안성, 뭐 내일은 인천, 5일마다 한 명씩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관어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단체가 해상공국이다. 고정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혁파한다. 자, 봐가. 이게 100m를 출발하는 출발 스타트 라인이라 쳐봐. 여기가 100m 지점이야. 근데 해상공국에도 여기 차지하고 있어. 여러 수험생들은 여기 출발해. 출발점이. 100m 도달한 지점 누가 더 빨리 도착하고 있어? 여러분? 천만에. 왜? 50m 앞에 훨씬 빨리 가겠지. 이것은 무엇에 입에해요? 매주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평등의 원칙에 입에되는 거잖아. 당연히 갑신정변에서 평등의 원칙에 입에되는 것도 마찬가지 해상공국도 혁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봐. 해상공국 결과적으로 해체돼요. 그리고 1897년이 되면 대한제국이 만들어져. 이제 황제가 즉위한 나라가 됐다고. 또다시 관변단체를 또 만든다고. 이 관변들은 이걸 황국예패라고 한다고. 자, 대한제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죠?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지. 그러니까 황자가 들어간 단체는 무조건 대한제국식에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돼. 구분하시면 돼. 해상공은 그냥 고종 때. 여기는 고종 황제가 한국이니까. 한국예패가 만들었다. 똑같은 보부상 단체다. 왜 중요할까요? 얘들이 독립협회에 해산하는 주역으로 등장한다고. 얘들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킨다고. 왜? 독립협회 하는 일이 뭐예요? 애국? 계몽운동 한다고요. 왜? 죄송하도 우리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께서 좀 무지해.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럼 국내 정세, 국제 정세를 막 알려주는 게 있어. 이걸 우리는 계몽운동이라고 불러.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났다 해서 우리 애국, 계몽운동을 표현한다고. 이때 얘들을 없앤다고. 얘들. 하나 더 있어. 이왕하는 거 한 번 더 해보자. 좀 파생되는 것 한 번 더 해보자고.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게 있어. 이럴 때 같이 잡아보는 거야. 한국중앙총상회 봐보자. 잘라봐, 이렇게. 자르면 됐지. 한국은 아까 뭐라 그랬어? 대한제국식이 만든 단체 이름이 어찌됐든 간에. 시대를 물어본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897년 이후에 대한시국이 이에 만든 단체겠네. 이해 가시면 돼요. 중앙이니까 어디겠어? 서울이겠지. 서울에서 무슨 상회를 만들었다는데요? 네.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뭐라 불렀지? 지방을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보부상. 서울에 장사하는 사람 뭐라 불렀어? 국가 허가받은 사람을 뭐라 불렀어? 시전상이라 부르지.
이 단체는 무슨 단체야? 시전상인의 단체가 만들었다고. 왜 만들었을 거야? 청나라놈 새끼들하고 일본놈 새끼들이 어떻게 시장을 침투한다고. 시장 침투에 대비해서 얘네들 단체를 만든 게 한국중앙총상회라고. 자, 일본이 아까 언제부터 시장 침투해 왔지? 강화조약 몇 년이지? 1876년. 그랬더니 야 우리도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 하고 숟가락 들어온 애들이 여기 있지. 청나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몇 년? 1882년. 자, 그럼 우리 서울 바닥에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쫙 깔렸다고. 그리고 얘들이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애들이 누구야? 지금 우리 불쌍한 시전 상인들이라고. 이게 한국중앙총상. 우리가 살기 위한 방책을 내세운 게 상인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똘똘 뭉치겠다는 거지. 대안이 있어 없어? 대안 없지. 야, 자유시장 경제에서 물건 좋고 저렴하게 팔면은 안 팔릴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갖고 비유합니다. 우리 일본 요즘 싫어합니다. 현대자동차 몇 cc급? 5천만 원. 여러분 뭘 사겠냐 보라고. 같은 급수 일본산 렉서스 4천만 원에 팔겠대. 근데 렉서스가 훨씬 더 인지도라든가 성능이 좋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차에 비해서. 물산 장려원 등의 그런 기본으로 사는데 당연히 우리가 현대차를 사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요. 일단 시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호주머니 생각하고 성능 봤을 때 선택은요. 현대차가 아니라 렉서스를 선택하겠지.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 하니까 굉장히 충성하고 애국하는 것 같은 느끼지만 이거 끝나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선택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리 돌아갑니다. 네. 이 시기도 그래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 물품을 살 것 같죠? 오직에서 얘네들이 뭐 할까요?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고정임금에게 요구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좀 몰아내달라고 우리 시장에서. 안 되죠. 고정임금 이미 힘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철시예요. 우리 가게 문을 닫겠다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문 닫으면 어떻게 해결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꼭 기억하실 것. 한국중앙상의 마지막 발악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였다? 철시. 우리 샷단문 닫고 영업 안 하겠다.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자, 다시 우리 교재를 갑니다. 12조. 모든 재정은 호조에 통할한다. 호조에 동그라미 칩니다. 국가의 재정을 일원하겠다. 네. 재정 가지고 또 한번 보죠. 재정 또 끊임없이 나오니까. 재정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고대국가 재정도 또 따로 계속 또 물어볼 거고요. 요 시기에 재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삼성 육부제도인 건 다 아시죠? 영의정, 자의중의정, 2조부터 공조판사까지 다 있는 거죠. 자, 육부 중에 돈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 줄 아시죠? 호조입니다. 호조인데 조선시대 호조했던 것들이 문제는 세도 정치를 건너오면서 호조의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 세도 정치가들이 돈을 다 만지다 보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다시 원위시키다는 거예요. 호조로 다시 되돌리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원래는 누가 재정을 담당했다고요? 조선시대 삼성 육부 중에서도 호조가. 근데 세도 정치가 오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기관들 하다못해 지방자치정국 도지사 요치면 관찰사들마저도 돈을 다 만져. 돈을 만들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호조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게 갑신정변 때 내용이라고요. 다시 갑니다. 10년 뒤에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갑오개혁 때는 8아문 중에서도 탁지아문이라는 데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지금 이거.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담당했다고. 다시 독립협회에서요.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탁지부에서 재정을 관리하게끔 만들었다고요. 지금 적어드린 이유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것과 연결시켜달라는 이렇게 연결시켜달라는 뜻이에요. 자, 독립협회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한제국이 나타나야 되겠지. 대한제국 때 다시 국내부 내장원으로 다시 넘어가요.
국내부 내장원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금과 왕실에서 쓰는 왕실 자금 구분하지 않고 얘들이 다 관리하게 돼요. 이게 가장 피해단이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국가의 공금인지 왕실에 쓰는 자금인지 구분하지 않고 막 쓰는 거예요. 대안적으로. 이게 뭐야? 국내부 내장원이라고. 국내부 내장원 이렇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갑신정변, 가부개혁, 독립협회 때 어느 부서에서 우리나라의 재산, 예산을 관리했습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탁지, 아문, 탁지부, 호조. 처음 하신 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또 얘기할 거니까 복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14조. 이건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23쪽에 한반도를 둘러싼 각 축의 심화 부분 보겠습니다. 거문도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거문도 사건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의 물어본 다음에 연도를 물어봅니다. 연도 1885년부터 87년까지 밑줄 하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문도 사건.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청의 내전 간섭을 벗어나기에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모색했다. 청으로 벗어나게 해서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저질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영국 밑줄 보습니다. 영국 애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고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갖다가 불법 점령했습니다. 거문도가 어딘 줄 아시죠? 여수 앞바다입니다. 여수 앞바다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습니다. 러시아 애들은 거문도를 점령한 러시아 애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러시아 애들은 왜 내려려고 하는지도 잡아야 되겠죠. 러시아 애들은 우리 땅에 내려와서 항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부동항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이 필요하다. 자, 이게 러시아단 말이죠. 얘들은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를 막 오르내리락 한다고요. 바다가 다 얼어버린다고. 그럼 군사용 군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선을 띄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교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얼어버리면 겨울에는 다 수독돼 버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남쪽 이 바닷가는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모든 것이 얼질 않아요, 겨울에. 네, 남쪽은 얼는 게 겨우 없습니다. 우리가 한강은 얼었다는 얘기 자주 뉴스를 접하지만 바다 동해안이, 남해안이, 뭐 서해안이 얼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온도차 그만큼 심한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해요, 러시아 애들은. 영국 애들은요, 이 당시 최대 강국이 영국과 여기 러시아 애들이에요. 러시아 애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영국이 계속 막아요. 왜? 패권 국가니까. 우리 지금 이제 뭐 중국과 뭐 미국이 뭐 싸우는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러시아 애들 봐봐요.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넘어오려고 그랬다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동네들 영국이 먼저 점령해버렸어. 러시아 내려오기 전에 딱 막아버렸지. 러시아들이 인도 욕심내. 영국이 인도 딱 막아버려. 식민지 삼아버렸지. 그 다음에 이쪽 내려오려고 그러거든. 안 되겠네. 여기 거문도를 갖다가 점령해버린다. 그리고 여기다가 거문도로 하지 않고 해밀턴 항이라고 자기들 이름을 졌다고. 해밀턴 항 하나 거기 없으면 적어놓으시고요. 해밀턴 항을 새롭게 명칭을 새로운 명칭을 정했다. 목적이 뭐라고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근데 그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거의 물어보는 것은 연도를 물어본다. 1885년, 87년. 그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겠습니다. 박스는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은 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에 동학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학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학의 뜻이 뭐예요? 동쪽의 학문. 동쪽의 학문. 서쪽의 학문은 뭘까? 서학. 서학을 뭐라 부를까? 우리말 다시 보면 천주교지.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상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성리학이죠. 성리학 중에서 실천 가능한 성리학이 어려운 성리학이에요. 어려운 성리학이라고요. 그게 뭐야? 주리 성리학, 주기 성리학. 이항과 이의로 대표하는 이런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다고.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명종 때. 무슨 사건 이후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다고. 성리학이 처음 들은 것은 고려 말 때 들어왔다고. 안양에 의해서. 그 성리학을 우리 뭐라 불러요? 실천 가능한 성리학이라 한다고. 자,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인격적 난 같은 또는 명종 때 문정왕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왕은 명종인데 어머니가 정치하는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성리학자들에게는 이급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실천 가능한 성리학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다고. 실천 성리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있다가 들어왔다고. 자, 항상 기억하실 것.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에 항상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실천 성리학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죠. 임진왜란을 겪었죠. 그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이제?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실학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실학이라는 것들이 들어온다고. 실학이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했지. 그죠? 그래서 다 등장한 게 뭐예요? 천주학이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서학이 들어왔다고. 서학이 해결도 못했지. 그죠? 계속 시끄러워졌잖아요, 사회가. 그죠? 네. 그래서 동학이라는 게 이제 야, 우리 가면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만드는 게 동학이에요. 동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데올로기는 계속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계속 만들어져. 우리 지구가,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만들어질 이데올로기, 새로운 이데올로기 끊임없이 등장할 거예요. 끝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동학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 그죠? 빨리, 그죠? 이 생애를 끝내야죠. 동학 이후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늦죠, 너무. 그죠? 동학 가면 동쪽의 학문이다. 자, 가겠습니다. 1860년 경상북도 경주에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이걸 창시했다. 최재우가 창시했다. 내용은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마음이다. 네. 이게 한울림이라고 쓰죠. 한울림이라고 그러죠. 이런 단어 살짝 집어넣으시면 돼요. 책에 없으면 한울림 사상을 중요하죠. 우리 하느님한테 이건 한울림이라고 얘기하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 중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내용. 자, 그런데 경주 관하에 최재우가 혹세무민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체포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최재우가. 최재우는 경상북도 경주 지방에 태어났는데 그 동시대에 최시영이라는 사람도 같이 살았다. 자, 최재우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딱 터득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때 최시영이 같은 몰락한 양반이야. 동병상련이 있어서 최재우를 찾아가. 최재우로부터 배우고 제자가 된다고. 나이 차는 30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 형님 동생뻘 되는데 이 사람은 교주가 되는 거고 신도가 돼서 배우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최재우가 사망하자 그 역할을 최시영이 터득하고 2대 교조가 돼요. 이게 2대 교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열심히 호기 활동을 해요. 최시영이요. 네, 그 유명한 인물입니다. 최시영.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시기가 지났는데 3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92년부터 이제 드디어 이 동학운동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들불처럼 일어나게 됐다. 이걸 삼내 집회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를 중심으로 한 정읍이죠. 정읍을 중심으로 한 삼내에서 집회가 일어난다. 내용 교조 신원 복위 운동입니다. 교조는 누구죠? 아까 돌아가신 최재호입니다. 최재호는 혹세무민한다고 죽였죠. 다르게 얘기하면 죽인 이유가 요즘 말로 바꾸면 너 이 새끼 사입이지? 이렇게 죽였다는 거야. 자, 이거 사입이로 죽였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는 보면
동학교도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사이비가 되는 거야. 사이비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사이비가 아님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뭐야? 오리지널인 최재호가 사이비가 아님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교조 신원 보기 운동 요구하고 때려 죽인 거 사과하세요. 네. 우리 사람을 때리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이치잖아요. 사과하시고 교조 신원 보기 운동 원위치 시켜주세요. 우리 사이비 아닙니다. 정정당당한 교조입니다. 우리는 동학교입니다. 이렇게 인정해달라는 얘기.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동학교들은 편해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동학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걸 요구하는 게 삼례 집회예요. 자, 전라북도 관찰사가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잖아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야 되겠다. 왕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복합 상소 운동이에요.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상소를 써서 왕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거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올라옵니다. 네, 실제로 올라옵니다. 만나 주겠어요, 왕이?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보은으로 가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은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보은 집회. 자, 보세요. 삼례 집회하고 복합상소운동은 색깔이 종교적 색채인, 그죠? 종교적 색채가 있죠. 여기서부터는요, 정치적 색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 차이점입니다. 네. 삼례 집회와 복합상소운동과 그 다음에 보은 집회 때는 약간씩 구호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1894년 넘어오겠습니다. 1894년 1월부터 우리가 동학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 보통 고부밀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부밀란. 그 당시엔 고부군이었지만 지금은 고부군이 없어졌어요. 고부군수 조병감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감의 탄압의 원인이 됐다. 고부군의 만석보라고 하는 커다란 저수지를 조병갑 군수에서 주도되었다. 그래서 많은 고부 군민들이 자, 내년에는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편안하게 잘 지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참여했다는 거지. 근데 실제 농사철이 된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물세를 징수하겠다. 이게 농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만든 저수지에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굳이 왜 물세를 받겠냐는 얘기지. 지금도 이해 못하겠지. 누군가가 우리 저수지에, 우리 마을의 저수지를 물을 빼서 우리 논에 물을 대겠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였다. 웃기는 것은 이 조병갑의 큰아버지가 영의정이야. 누구도 조병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영의정인 조카인데 왜 이 자식이 여기까지 와 있을까? 이 새끼는 여러 번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돌다 전라북도 부안까지 내려간 거야.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 마인드가 좀 안 되네요. 네. 쉽게 우리 속된 말로 계속 남의 동네 털다 쫓겨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천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 가지고 또 그 못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요걸 계기로 해서 고부밀란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전봉준이 나서게 됐다. 근데 전봉준이 아버지가 먼저 이 부당함에 대해서 항거를 합니다. 근데 전봉준이 아버지는 항거하다가 체포돼서 매를 맞고 풀려났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게 이르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전봉준도 이걸 또 가서 따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억울한 일을 겪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가셨다. 당연히 따지겠죠. 관공서에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기본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전봉주도 체포돼서 맞아요 또. 전봉주 다행히 젊다 보니까 맷집이 좋아가지고 살아나요. 전봉주 생각은 뭐겠습니까? 본인 혼자 힘으로 가지고는 관권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이미 전봉주는 이거 하기 전에 동학교도였어요. 동학교도였어요. 그래서 이미 접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동학 방법은 포주와 접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글자 따서 동학의 구성은 포접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접제. 포접제.
어느 시단위의 넘버원을 호주. 그 동네에 30개 동이 있다면 30개 동의 대표를 뭐라 불러요? 접주. 이걸 포접제. 이건 또 비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체포되더라도 다른 동네의 접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비밀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걸 포접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봉준이 드디어 여러 사람의 힘을 같이 합쳐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걸 좀 옮겨볼까요? 네, 옮겨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백산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됩니다. 이때 모이게 되는 게 이제 백산 창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동학의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동학의 흐름을 먼저 잡고 그 안에 내용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다시 잡을게요. 세부적으로. 백산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에서 저와 뜻을 같이 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요구한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왔어요. 왜? 이 시기를 대부분 농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세도정치 시기에 매간매직에서 와서 왔던 관리들이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어요.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전부 다 뜻을 같이 하게 됐다. 백산 창의문을 발표했다. 의자가 들어간 상상 꼭 기억하실 것. 의병, 농민을 의기한다는 거. 농민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독립운동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의자가 들어가는 명칭은 무조건 전부 다 농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백산 창의문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있는데 둘, 세 번째를 할 필요 없고 이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동학교도들에게 동학교도 활동을 할 때 이동하고 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가축을 배고프다고 지나가다 닭이 내고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야.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 같은 농민이 같은 농민을 피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동학교도가. 가축 잡아먹지 말라. 이게 백산 창의문 첫 번째 내용.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 잡아먹지 마세요. 요거 안 하셔도 돼요. 요거만 하나 딱 잡으시면 돼요. 백산 창의문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끊임없이 정부에서는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지속됩니다. 정읍, 항토연의 전투가 처음 일어납니다. 항토연에서. 이때 전라도 강군을 격파합니다. 누가 지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봉준이 이걸 지휘하고 있다고요. 전봉준에 의해서 항토연 전투에 전라도 강군을 격파합니다. 강군을 격파했어요. 동학교도를 격파했다는 뜻이에요. 자, 항토연에서 승리했던 이 사람들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항토연에서 그 옆에 있는 동네들 다 차츰차츰 갑니다. 뭐 고창, 순창, 그 군단위들 하나씩 다 접수해 가게 됩니다. 접수했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투가 다 있어요. 이쪽 지역에 강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군들과 격투하고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거기에 또 농민군들이 또 여기 또 합세하게 돼요. 이렇게 출발했더니 점차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여러 지역을 흡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농민병들이 흡수하게 돼요. 농민병 숫자도 같은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얘들이 지금은 요 지역은 전라북도 지역이에요. 그죠? 전라북도 지역이에요. 요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긴 전라남도로 오는 거예요. 요즘에. 전라남도로 오게 되죠. 전라남도에 이제 봐보세요. 자, 순창 바로 옆에 영광이 있어요. 그죠? 예, 영광 군립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평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타다 보면 다 볼 수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안을 갑니다. 그 다음에 목포를 갑니다. 해남 가게 됩니다. 다시 영암을 가게 됩니다. 전라남도 지역을 싹 쓸었어요. 이쪽에 뭐 했다는 얘기지? 강군들을 다 격파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농민군들이 똑같이 다 합세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동학 농민군은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할게요.
항룡천 전투 하겠습니다. 이건 장성이에요. 항룡천 전투. 자, 이렇게 가게 되면 광주광역시, 이렇게 가면 오늘날의 전주시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라도 가명은 전주에 있어요. 전라도 가명은 관청이 울면 도청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항룡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장태입니다.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장태. 여기 신무기라고 하는데 책에도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커다란 대나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볕단을 집어넣고, 자, 항룡천 전투에서는 중앙군을 격파합니다. 누가요? 동학교도들이요. 중앙군은 총을 들고 있다고요. 총을. 얘들은 총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얘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백병전밖에 없어요. 근접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룡천에서 그 장태를 방패 삼아 전진한다고요. 총알 피해가면서요. 그 백병제에서 승리한 전투가 항룡천 전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항룡천 전투의 새로운 무기 장태. 여기는 중앙군을 격파했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항룡천 전투는 중앙군을 격파했고, 항토연 전투는 전라도 강군을 격파했어. 이게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 강군, 그 다음에 중앙강군 격파했다. 항룡천 전투. 기억할 수 있겠죠? 자, 1894년 5월 나오겠습니다. 5월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5월이 되면 중요한 달이 되죠. 전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모내기가 시작된다고요. 자, 제 그래프 동그란 원형이 어떻게 해요? 전라북도 지역과 전라남도에 많은 동학 농민군들이 참여했죠. 근데 자기 집에는 노 부모밖에 안 계신다고. 고향 집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노 부부가 모내기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땅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5월달 되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빨리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왜? 아까 방금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아빠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나왔던 애들이에요. 빨리 가야 되잖아. 노부부 농사지으니까. 그럼 우리가 5월 달에 정부에서 하약을 요청한다고요. 정부에서 하약을 요청해. 손잡자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뭐냐? 들어주겠다. 우리 요구사항 한번 얘기하고 니네 요구사항 들어보자. 하약을 요청해요. 정부군이 하약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동학교도장들에서는 서로 토론이 일어났겠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근데 오기 전에, 하약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정부군이 봐봐요. 요거 깨지고 요거 다 깨졌잖아. 그지? 그래서 청나라에 군사 요청을 했어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제압이 안 되니까. 청에게 군사 요청하면 누구에도 통보를 해줘야 돼? 일본에도 군사 요청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무슨 조약의 결과죠? 아까 방금 했죠. 갑한텐. 갑신정변 결과 한성조약은 손해배상이고 텐 진조약. 한반도 유사 급박한 상황이 발생 동일한 군사 파병권을 가진다고 지네끼리 약속한 거죠. 우리 의사와 관계없잖아. 이게 텐진조약의 결과예요. 텐진조약의 결과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동등하게 파병돼. 일본 애들은 인천으로 들어와요. 청은요 아산만으로 들어온다고. 자, 들어안놓고 보니 정부가 이러다 우리 농민들 다 죽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타국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 자국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게 하의를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농민군도 어떻게 모내기 처리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 싸워서 이길 승산도 없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이게 전주 하약이 5월달에 맺어졌어. 5월에 맺은 중요한 의미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모내기, 청군, 일본군. 5월달에 전주 하약에 맺어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군도 그 다음에 동학교도들도 스스로 뭔가가 필요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집강소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동학교도들은 집강소를 만들게 되고 설치하게 되고요. 이건 자치기구입니다. 자치기구가 만들어졌고요. 6월달 되면 6월달 되면 정부도 하나 뭘 만듭니다. 이거 뭐죠? 교정청이라는 게 6월달에 이거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 스스로도 뭔가 개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들입니다. 네, 교정청과 직강소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약 이후에. 자, 직강소 또 디테일하게 또 가볼까요?
데려보겠습니다. 호남 지역에 설치했다. 땡. 틀렸습니다. 원문 그대로 간다. 전라도 지역에 설치됐다. O. 그 다음에 전라도 전 지역에 설치됐다. 땡. 그러면요, 빠진 게 있겠네요. 예. 전라도 지역에서 나주 지역은 설치를 거부했다. 나주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 전라도 지역에 설치됐다는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와중에 일본군들은 또 청나라 애들은 물러나지 않아요.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1894년 먹겠습니다. 6월 21일, 6월 23일, 그 다음에 6월 25일. 이 세 개의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궁청갑이라고 합니다. 궁청갑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걸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네, 암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암기, 궁청갑. 살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기습 점령합니다.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다. 경복궁에 누가 있죠? 고종? 임금이 있죠? 우리 집이 털렸잖아. 뭐가 된 거지 지금? 고종 임금이 뭐가 된 거야? 인질이 됐지. 요 사건 이후에 다시 뭐가 됩니까? 전봉준이 2차 봉기를 시작한다고요. 전조하약 이후에 조행했던 것들이 다시 전봉준 2차 봉기 시작됐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봉준 훗날 체포되죠. 재판장에 재판을 받죠. 그 판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동학 잘 해결되고 왜 봉기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전봉준이 대답. 이걸 재판 기록을 그 당시 명칭을 공초라고 부릅니다. 공초의 내용에 당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왕이 있는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서 우리 왕이 깜짝 놀랐다. 줄여볼까요? 깜짝 놀랐다를? 깜짝 놀라게 해서 2차 봉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공초에 답변하고 있다고. 판사에게 답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전봉기 2차 봉기한 원인은 뭐라고요? 깜놀. 누가? 일본 애들이 궁궐에 있는 우리 왕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당연히 신하된 자로서 충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두 번째,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 자, 인천에 있던 일본군이 어디로 가나요? 평택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천안 나산에 있던 청나라 애들이요, 평택 쪽으로 이동합니다. 거기 가면 성안역이 있어요.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한 방 붙은다고요. 네, 한 방 붙어요. 아주 또 여러분 크게 지명을 본다면 평택과 천안 사이에 평지가 많아. 싸우기 참 좋아. 네. 혹시 싸우고 싶은 사람이 여기 가서 싸워봐. 싸우기 좋아. 네. 네. 이 지역에 일어난 전쟁을 청일전쟁.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일전쟁은 우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인 아까 중국의 이 지역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했죠. 여기에서도 청군과 일본군 누가 싸웠다고? 해군들이 싸웠다고. 원래는 누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할까? 청나라가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조리가, 그 병폐가 전쟁에서 실패하는 참화로 등장했다고. 좋은 문화, 좋은 군사 무기 다 가져왔는데 뭐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걸 내가 사회적 용어로 아까 뭐라고 했죠? 네 글자로? 문화지체라고. 문화지체란다.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 아니고 우리 집에 자변기가 왔는데 자변기 활용할 줄 모르는 것.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화장실에 자변기를 들여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세수하는 거예요? 막 세수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앞선 문물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랑 사용할 줄 모르는 걸 이런 단어를 갖다가 문화지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가져왔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버렸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청일전쟁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합니다. 이때 맺은 조약. 다시 한번. 제가 욕을 할 테니까 왜 욕을 하는지 한번 잘 나와보세요. 자, 청일전쟁 합니다. 일본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습니까? 청나라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습니까? 뒤에 욕도 붙여보시라고. 자, 하세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죠.
그럼 일본 애들이 이기면 어떻게 해? 항상 자기가 다친 거 손해배상 요구하고 제일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무슨 조약이에요? 예,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영화라는 얘기 그가 있어. 달리하라 했겠어, 선생님이.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은다고. 이 동네 이름을 한자로 하면 하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하간 조약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야. 예. 동네 이름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됐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었다. 청일전 이후에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청나라의 일부 지역을 일본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게 되었다. 여기 갑니다. 갑오 계획입니다. 일본 애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바지사장으로 오게 되고 1년 동안 써먹습니다. 김홍집 내각을 구성해서 갑오개혁이 전격 실시됐습니다. 즉 갑오개혁은 갑오년에 개혁이 일었다. 경장이라는 말도 씁니다. 갑오경장과 갑오개혁은 같은 말을 씁니다. 개혁은 뭘 바꾸겠다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개혁, 갑오개혁, 개 바꾼다, 혁 가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피부 한번 봐봐. 이렇게 자 살짝 잡아보실까요? 왼손이나 오른손 살짝 잡아봐. 당겨봐. 앞으로 한번 당겨봐. 이 가죽을 벗긴다고 하면 생각해봐. 안 되면 칼을 들이대봐. 한번 칼 빼봐. 칼이 없어? 이빨이라도 물어봐. 어떻게 돼? 아파 안 아파? 봐요. 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을 바꾼다는 거야. 물어 뜯어낸다는 얘기야. 그럼 고통에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갑오개혁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바꿔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기득권을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갑오개혁이에요. 갑오개혁은 이제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갑오개혁 이후에 일본의 힘을 얻었던 우리 정부들은요, 어떤 상황이 됐냐 볼게요. 갑오개혁 이후부터 이제 우리 동학교도들을 중간 간부들을 잡아다가 우리 속된 말로 족친단 말이야. 체포하고 두들겨 팬단 말이야. 동학교도 힘들어지잖아. 중간 간부들이 날아가잖아. 이렇게 중간에 허리가 될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남접과 북접이 드디어 논산에서 만나게 됐어. 이걸 논산 해명이라 불러. 남접과 북접이. 남접은 전라도 지역, 여기는 충청도 지역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똑같은 동학이 발생했는데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 사람들은 성격이 좀 달라요. 전라도 지역 농민군들 거의 대부분 농민 출신이라 보시면 돼요. 충청도 지역은요, 양반들이에요. 그 시대의 기득권이 양반들이 왜 동학교도가 됐을까요? 생각해 봐야지. 왜일까요? 중앙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간 양반들이지. 국가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몰라간 양반들, 그 다음에 동학 농민들, 착취당했던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고요. 논산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어디 가자고? 서울로 가서 왕하고 만나서 따져보자고. 살리건지 줄건지. 요게 논산 해명이라 부릅니다. 논산 해명입니다. 이때 남접이 10만 병사고요. 북접이 10만 병사입니다. 도합 합치면 몇 만이 되는 거죠? 20만입니다. 서울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우금치입니다. 여기 공주입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맞닿게 됩니다. 공주 우금치에는 자, 우리 조선군가요? 청나라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왜? 아까 청일전에 실패했잖아. 누가 남아있어? 우리나라에. 일본군만 남아있는데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청나라군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우리 조선군과 일본군이 여기에서 기관총을 여기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20만이 쫙 향해서 가. 근데 우금치에서 저 기관총에 의해서 우리 20만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 구상이 얼마 안 돼요. 200~3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강군하고 일본 애들. 원사이드 게임을 생각해 숫자 게임이 아니라 무기 싸움을 깨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의 꽃갱이, 삽자루, 죽창 이런 거 가지고 갔다고. 기관총 앞에 이게 가당키를 합니까? 세 발을 피지. 20만이 거의 몰살됐다 보시면 돼요. 20만이 몰살됐다. 참담하죠?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피가 강을 이루었다. 전국의 까마귀 새끼들이 다 와서
뜯어먹기 해서 다 대한민국의 까마귀 다 왔다. 이게 동학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가장 아픈 슬픈 기억이기도 하죠. 자, 왜 그러면 우리 1894년을 기억해야 될까? 자, 1월 달부터 11월 10개월간에 걸친 동학운동이 끝났죠. 간단히 끝나면 된 거잖아.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농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야.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한가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층민이 누르면 누른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저항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즉 우리의 의식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장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두 번째, 동시대 보세요.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또요, 갑오개혁이 일어났죠. 역사적 사건이 1894년에 다 몰려 있어요. 모든 출제자들이 1894년에 일어난 사건을 아는지 물어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뭘 모르겠어요.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선후관계. 그럼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꼭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느 타임에 들어간지를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게 애우라고. 쭉 순서로 쭉 오면서 궁, 청, 갑, 경복궁, 기수점령, 청일전쟁, 갑오개혁, 궁, 청, 갑.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궁, 청, 갑. 됐죠? 자, 생략하고요. 다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436쪽.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 12개조. 요거까지 하고 우리가 마저 쉴게요. 동학 끝내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조.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탐관오리는 그 지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행푸한 부호를 엄징한다. 불량한 주린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조 앞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자, 보세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게? 농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농민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정치, 경제가 아니라 사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이 살았던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요. 그 다음에 6조 갑니다. 6조도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에서는 패랭이갓 줄고 씁니다. 패랭이갓 또는 평양갓을 없애자다. 백정들에게는 자,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 정도 모자밖에 못 쓰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반들은 모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 가릴 수 있는 뭐가 있어? 창이 있잖아요, 양반들은. 그죠? 이렇게. 얘들은 창이 없어요. 이 패랭이 갓이요. 이 패랭이 갓을 없애게 해달라. 7번 갑니다. 청상가부의 제거를 허용해달라. 별표합니다. 청상가부의 제거를 해달라. 청상가부터 봐야 되겠죠? 봐봐요. 우리 가부는 다 아시죠? 결혼했다가 뭐 혼자 되는 상황을 가부라고 얘기하죠. 남편을 뭐 어떤 방법으로 간에 잃었을 경우. 청상가부는 이렇습니다. 좀 더 기가 막힙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아들을 두고 있고 여기는 딸을 두고 있어요. 이 두 아버지 사이에 A와 B를 정략 결혼을 약속시킵니다. 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약속시키겠다는 거죠. 최소한 28에 16이니까 16살 이후 결혼시키겠다는 거죠. 결혼할 때쯤 되는데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들은 B를 이 집에 결혼을 시킨다고요.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분은요, 여기 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요. 이게 청상가부예요. 남편이 없는데 시집간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 요구한 게 뭐예요? 자결을 요구한다고. 조선시대 정제를 중요하던 시절이라든가 자결을 요구한다고. 그리고 우리 집은 대대로, 조상대대로 연례가 등장하는 연료문을 받겠다, 정부로부터. 네. 연료문을 받을 생각한다고. 빨간색 홍삼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런 집안에다 소문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안 좋은 도덕 중에 하나죠. 네. 신분제를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 여성들에게 강요를 요구하는 것들. 이게 청상가부의 제거를 허용합니다. 허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봐봐요. 우리 전주 하약을 맺었을 때 맺어진 게 이게 14개조 정강이에요. 이게
갑오개혁 때 이게 반영돼요. 청산가부세가. 그 결과 가부의 재가가 허용된다는 게 갑오개혁에 등장하는 거예요. 청산가부까지는 다른 안 나오지만 최소한도 가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는 게 갑오개혁 때 반영됐다. 이해 가셨죠? 다시 14개조 상강 다시 갑니다. 무명의 잠세는 일제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관리청의 지벌을 타보고 인재를 증하겠다. 외화 통화는 전 엄증하겠다. 공사체를 막아 기한 것을 무효로 하겠다. 12조에 별표와 2개 할까요? 토지의 평균 분작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토지 즉 농지 개혁으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농지 개혁은 우리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거고요. 그죠? 전국대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서 일정 부분 사들여서 국가가 다시 백성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이승만 시기의 농지 개혁이에요. 그럼 여기에 동학교도들이 얘기하는 평균 분작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오해 있으면 안 돼요. A라고 하는 지주가 있고 B, C, D, E라고 하는 소장농이 있다고요. 소장농이 있다고요. 자, 이 정도의 땅을 B, C, D, E에게 빌려준다고요. 그리고 생산량의 2분의 1을 받기로 했다고요. 자, 통상 여기가 10석 정도가 생산되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B, C는요, 25, 26 이렇게 생산되고요. 10석 정도 생산된 땅에서 노력의 결과 얘들은 7, 5 이 정도 7석, 5석 정도 생산됐다고요. 여러분이 지주라면 B, C, D, E에 나의 이익이 되려면 누구에게 주로 나눠주는 게 좋겠습니까? B나 C에게 땅을 주는 게 낫겠지. 대신에 D나 E는요. 주면 적자잖아.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지주라면 당신 내년에 땅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농사 잘 지은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B나 C에게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내년에 농사 지을 땅이 있어 없어? 땅이 없어. 이 사람들 요구사항이 뭐예요? 토지의 평균 분작. 우리도 농사 지을 땅을 주세요 이거예요. 자, 이걸 누가 요구한 거죠? 동학 농민군들이 요구하잖아요. 누구에게? 정부에게. 그럼 정부는 지주에게 이걸 요구하면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정부가 동학교들이 요구사항 중에 어려운 게 뭐겠어요? 요겁니다. 왜? 사유재산이잖아. 남의 사유재산에서 이래쿵저래쿵 할 수가 없잖아, 국가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누군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씩 있어봐. 10,000원씩 걷어갈게요. 정부에서. 어때요? 기분 좋지는 않죠. 뭐야 저거 이렇게 되겠지. 저게 뭔데 내 돈을 갖다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결과로 D는 어떻게 될까요? 유민화된다고. 떠돌아다닌다고. 그럼 C와 D는 도대체 왜 남들 25, 26석 생산할 때 왜 5석, 7석 했냐고. 왜일까요? 이양법 실패, 모내기법 실패. 모내기 방법을 알긴 하는데 적용이 잘못됐다는 실패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이양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을 나타냅니까? 계층의 분화로 나타납니다. 계층의 분화로. 조선족 이양법의 성공은 계층의 분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고요. 왜? 이양법을 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수학량이 증가됐으니까 어떻게 부자로 가는 거고. 안 되는 사람 최악의 상황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지. 농사 지을 땅이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토지 평균 분작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토지 평균 분작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학의 성격, 공의 성격, 유불선 밑줄 그으시고요. 유교, 불교, 도교 플러스 성리학을 부정하면서도 철학적으로는 주기에 동그라미 주기론에다 율곡이에 주장하는 주기론에 가까웠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궁궁을을 밑줄로 씁니다. 궁궁을을 주술 이건 부적이에요. 부적. 내 몸속에 이런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뭐 죽지도 않고 총알 맞아도 피해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 도참 사상도 가지고 있다. 도참 사상이란 옆에다 쳤습니다. 미래 예언 사상. 미래 예언 사상.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야 내년에 말이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대. 우리가 어디로 빨리 이동해야 돼 미리서 이렇게. 대표적인 뭐죠? 정감록.
앞으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씨왕조는 끝나고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세운대. 어디로 가야 될까? 뭐 가장 안전한 동네가 뭐 경상북도 태백산 산맥이래. 그저 다 이동할까? 뭐 이런 내용들이 정감록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반봉건 반제국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봉건주의 반대, 제국주의 반대. 그리고 조선왕조를 부정합니다. 조선 왕조의 동안을 칩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을 부정할 수는 없지, 그지?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거야. 다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는 없지. 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부정할 수 있지, 그지? 왜?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죠? 또 뽑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부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조선 왕조를 부정해서 조선을 부정한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 왕조를 부정하면 이씨 왕조를 부정할 수 있겠지만 조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천 개백사상. 후천 개백사상.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나면 좋은 세상이 또 있어. 그 개백사상이에요. 후천 개백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봉건 민주운동 개선. 할빈당에 별표합니다. 할빈당. 홍길동전을 모방했습니다. 할빈당. 할빈당은 하살피 하시고 여백에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인 논술을 하나 써놓습니다. 3인 논술을 주창합니다. 3인 논술. 정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할빈당 애들이. 그 다음에 영학당. 동학의 후신인 전라도 흥덕지방에서 영학당.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남학당 등이 활약했다. 이건 뭐죠? 동학에 대한 잔당 세력입니다. 동학의 잔당이 11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 졌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의와 할 게 많네. 민보군과 수성구 밑줄 긋습니다. 민보군과 437쪽 하단부에 수성군 또는 민보군 갑니다. 이건요 동학군이 아닙니다. 자, 양반 지주 부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을 만들어낸 거야. 그게 민보군 수성군입니다. 이건 동학군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전봉준의 녹두장군 의미하는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갑옷에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걸 던져줄 거예요. 사료로 던져준다면 동학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쉽게 풀려낼 수 있는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정몽준의 절명시 보겠습니다. 전봉준이 죽기 전에 남긴 절명시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러서는 천지와 함께 힘썼으나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가할 바가 없다. 백성을 사랑한 정에 내 잘못은 없노라. 나라를 향한 붉은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나.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시, 절명시다.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